헤어지게 되는 남매. 메사린에 사는 젊은 신사 세바스찬과 여동생 바이올라는 쌍둥이입니다. 두 남매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닮아서 입고 있는 옷만 같다면 누가 누구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은 같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일리리아 해안에서 위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심한 폭풍우를 만나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던 것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사람은 불과 몇 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선장은 살아남은 몇 명의 선원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육지에 닿았는데 이때 바이올라도 무사히 구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이올라는 살아난 기쁨보다도 오빠를 잃은 슬픔이 더 컸습니다. 선장은 그녀를 위로하면서 배가 부서졌을 때 세바스찬이 돛대에 매달려 파도에 떠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바이올라는 선장의 말을 듣고 오빠가 살아있을 거라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곧 이 미지의 나라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올라는 선장에게 일리리아에 대해 잘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물론이지요, 아가씨. 나는 여기서 불과 3시간도 안 걸리는 가까운 곳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이곳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어떤 분인가요? 바이올라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일리리아는 오시노라는 공작이 다스리고 있으며 그는 지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품성도 고귀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바이올라는 전에 아버지가 오시노라는 공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그분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랬지요.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내가 여기를 떠날 무렵 그때 사람들 얘기로는 오시노 공작의 어떤 백작의 외동딸인 올리비아한테 구혼을 했다더군요. 그런데 백작은 죽을 때 올리비아를 그녀의 오빠에게 맡겼는데 그 오빠도 이내 죽고 말았죠. 그래서 올리비아는 죽은 오빠를 위해 다른 남자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는군요. 바이올라는 자기 역시 오빠를 잃고 슬픔에 잠겨있던 처지라 선장에게 그 아가씨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올리비아는 오빠가 죽은 뒤로는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며 아마 그녀를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선장은 말했습니다. 곰곰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던 바이올라는 남자로 변장하여 시종으로 오시노 공작을 섬기는 일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이올라는 선장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선장은 기꺼이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올라는 선장에게 돈을 주면서 오빠 세바스찬이 늘 입고 다니던 옷과 똑같은 옷을 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얼마 후 선장이 지어온 옷을 입은 바이올라는 그야말로 세바스찬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이올라의 좋은 친구가 된 선장은 바이올라의 이름을 세자리오라고 바꾸고는 오시노 공작에게 소개했습니다. 오시노 공작은 이 잘생긴 젊은이의 예의 바른 태도가 마음에 들어 이내 시종으로 삼았습니다. 세자리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훌륭히 완수해냈으며 충실한 애정으로 공작을 열심히 섬겨 공작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어느 날 공작은 세자리오에게 올리비아를 사랑하고 있는 자기의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청혼해 왔으나 그녀는 자기의 애정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집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공작은 올리비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좋아하던 운동이나 사냥도 다 그만두고 조용한 사랑의 노래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공작이 세자리오만 가까이 하고 지금까지 친하게 지내던 귀족들을 멀리하자 신하들은 세자리오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한편 바이올라는 젊은 여자가 젊은 공작의 신복이 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올라 자신이 공작을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이올라는 올리비아가 이렇게 훌륭한 공작에게 왜 마음을 주지 않는지 몹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공작을 만나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를 좋아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이올라는 공작에게 공작님의 훌륭한 점을 알아볼 줄도 모르는 여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넌지시 비춰보았습니다. 만일 공작님이 올리비아 아가씨를 사랑하듯 공작님을 사랑하는 한 여자가 있는데 공작님이 그 여자를 사랑할 수 없으시다면 공작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경우 그 여자는 그 대답으로 만족해야 합니까? 그러나 공작은 바이올라의 그런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도 자기처럼 사랑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공작은 자기를 사랑하는 다른 여자의 사랑과 올리비아를 사랑하는 자기 애정을 비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바이올라는 공작을 존경하고 있었지만 이번 의견만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도 공작 못지않게 열렬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작님. 무얼 알고 있다는 말이냐, 세자리오.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의 애정에 대해서 말입니다. 여자들도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진지하고 성실한 사랑을 합니다. 제 여동생도 예전에 어떤 남자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자기의 사랑을 전혀 입 밖에 내지 않고 마음속에만 깊이 간직한 채 마치 장미가 꽃봉오리 속에 숨은 벌레에게 좀먹히듯이 혼자서 고민하며 날로 여위어갈 뿐이었습니다. 공작은 여동생이 그 사람 때문에 죽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바이올라는 이 질문에 애매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공작에게 품고 있는 남모르는 사랑과 슬픔을 말하기 위해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꾸며서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올리비아에게 심부름을 보낸 신하가 돌아왔습니다. 공장님, 올리비아 아가씨를 직접 뵙지는 못하고 시녀를 통해 회답을 들었는데 아가씨께서는 앞으로 7년 동안 죽은 오빠에 대한 슬픈 추억으로 눈물을 흘리며 방 안에만 갇혀 있겠다고 했답니다. 이 말을 듣고 공작은 외쳤습니다. 오, 죽은 오빠를 위해 그렇게 사랑을 바치다니. 만일 저 큐피트의 화살이 그녀의 가슴에 닿는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을 하게 될까. 그리고는 바이올라에게 말했습니다. 세자리오, 나는 너에게 내 마음속의 비밀을 모조리 털어놓았다. 그러니 이 길로 올리비아의 집에 가다오. 잘못하여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만날 때까지 현관에서 결코 떠나지 마라. 그럼 만나서 뭐라고 전할까요? 나의 이 열렬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다오. 그녀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의 마음을 전해줄 사람은 너밖에 없다.